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생각이 크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미디어는 우리가 늘 보는 그 미디어를 말해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TV 이런 미디어들을 말하는데 이 미디어들 속에는 가짜 뉴스도 있고 뭔가 혐오 표현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뭔가를 속이는 뒷광고 같은 콘텐츠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를 우리가 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실과 진실을 가려내고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과 문제가 없는 것을 좀 더 판별할 수 있을까? 글을 읽는 능력이 리터러시라면 미디어에 있어서 미디어를 잘 이해하고 잘 보는 능력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부터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보는 미디어를 함께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강 유튜브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가장 많이 보는 미디어가 지금은 유튜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도대체 어떤 서비스인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콘텐츠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유튜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정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두가 유튜브를 보는 시대라고 해서 과연 유튜브를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가 성공한 비결이라고 해서 세상에 수많은 영상 서비스 중에서 하필 유튜브가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는지 짚어보면서 이 서비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가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청소년들, 어린이 중에서도 요즘 유튜브를 직접 해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영상에 뭔가 심의 제재에 걸리거나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어서 과연 어떤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적합한 콘텐츠인지, 유튜브는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2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서비스가 먹통이 된 적이 있었어요. 사실 다른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면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았을 텐데 유튜브가 먹통이 되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되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안 돼, 내가 영상을 볼 수 없어, 이런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해요. 어떤 네티즌은 기사에 이 댓글을 썼는데 저는 이 댓글이 정말 지금의 상황을 잘 요약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온 우주가 꺼졌다. 유튜브가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인터넷이 안 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이 모든 우주가 닫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유튜브를 보는 시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어떤 앱을 가장 오래 쓰세요? 이게 YG 앱이라는 업체에서 조사한 내역인데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접속한 시간들을 추적하는 앱을 깔아서 얼마나 많은 앱에 접속을 했는지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10대가 가장 많이 본 앱이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노란색이 2018년이고 빨간색이 2019년인데요. 2018년보다 2019년에 더 늘었죠. 그 다음은 카카오톡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국민 메신저라고 하는 이 카카오톡이 유튜브와 비교해보면 이용 시간의 차이가 꽤 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페이스북, 네이버 역시 많이 쓰지만 10대가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단연 유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한국에서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게 아니죠. 전 세계에서 유튜브 이용자 수가 19억 명에 달한다고 해요. 참고로 중국은 유튜브 접속이 금지가 돼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유튜브를 막고 있는데 중국 인구를 제외하고 보면 거의 전 세계 사람의 3명 중에 1명 꼴은 유튜브를 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1분마다 유튜브에는 4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다 보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봐도 다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유튜브 시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 제일 처음 올라온 영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영상인데요. 유튜브가 지금은 구글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는 독립된 기업이었고 이후에 구글이 인수를 하거든요. 유튜브라는 기업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 기업의 운영진들이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동물원에 가서
코가 너무 예뻐 이렇게 칭찬하는 영상이에요. 17초밖에 안 되는 이 영상이 유튜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 시대의 시작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타임지라는 미국의 시사 주간지거든요. 이 타임지에서는 매년 연말마다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요. 전 세계인들이 보는 시사 잡지의 올해의 인물이라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나 혹은 김정은처럼 뭔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곤 하거든요. 근데 2006년에 타임지는 갑자기 유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수많은 유명인들과 위인들이 있는데 왜 올해의 인물은 유인 것일까?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여러분이 직접 PD와 기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만들어준 미디어를 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에서 이제 바로 당신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유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유튜브의 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 어딘지 아시나요? T시리즈라는 채널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이 채널입니다. 이 채널이 인도의 채널이에요. 보통 유튜브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 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인도 채널이라서 저는 좀 놀랐거든요. 근데 이 채널이 부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퓨디파이라는 서양의 유튜버가 전 세계 중에 1위 구독자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T시리즈가 치고 나오니까 이게 동서양의 대결로 해서 갑자기 서로의 구독자 경쟁들이 막 이어지다가 결국 T시리즈가 이기게 됐습니다. 인도의 T시리즈는 우리나라로 치면 엠넷과 같은 음악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영화 음악이 가장 유명한 음악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음악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인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구독자들이 생겨난 것일까요? 인도에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인터넷이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이 깔리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이 많이 됐고 무엇보다 10억이 넘는 큰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유튜브 구독자가 많으려면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냥 유튜브 보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도 많아야 되고 인터넷도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면 알 거예요. 완전히 초등학생 때, 어릴 때는 스마트폰으로 무제한 요금제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서 와이파이 존을 찾아다니면서 유튜브를 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굳이 와이파이 존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유튜브를 쉽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의 기술 발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은 이제 아기상어 관련한 영어 노래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70억 뷰를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아까 분명히 그 나라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노래는 어떻게 세계에서 1위를 차지를 하게 됐을까요? 일단 영어로 개사를 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들이 보는 콘텐츠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린이들이 보는 콘텐츠에서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영어로 된 노래, 동요 같은 게 TV에서 나와도 그냥 따라 부르곤 했거든요. 얼마나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경의 장벽이 좀 더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도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다른 영상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유튜브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됐을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TV가 유튜브보다 출시일이 늦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출시를 했고 비슷한 서비스를 했는데 유튜브는 전 세계적인 서비스가 됐죠. 그 차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광고를 유튜브가 품었습니다. 사실 아마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거예요. 아빠 엄마 UCC가 뭐야 라고 하면 대충 다 설명을 주실 텐데요. 2000년대 초반에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 UCC 열풍이라는 게 불었어요. 우리 모두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각자의 장기를 뽐내거나 각자의 꽁트를 하거나 지금 유튜버들처럼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UCC 붐은 잠깐 일다가 말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반응이 좋다고 해도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몇 번 취미로 하다가 마는 거죠. 근데 유튜브는 영상을 만들면 그 안에 광고를 넣어주고 그 광고를 사람들이 많이 볼수록 유튜브와 유튜버들이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상을 올렸는데 취미가 아니라 돈이 되네? 그러면서 영상을 계속 올리게 되고 계속 올리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유튜브에 접속했을 때 이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유튜브 수익 창출란인데 이거를 누르고 광고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영상에 왜 이렇게 광고가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이런 광고를 다 체크를 한 유튜브 콘텐츠라고 보면 됩니다. 광고도 종류가 많죠. 건너뛸 수 있는 광고가 있고 그렇지 않은 광고가 있고 또 스폰서 카드라고 해서 팝업처럼 뜨는 광고도 있고 또 자막 배너처럼 뜨는 광고도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광고를 보는 게 불편하지만 유튜버들이 이걸로 돈을 벌면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유튜버들이 광고 중심으로 돈을 벌게 되는 게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다만 요즘은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브랜디드 콘텐츠라는 말이 있죠. 광고와 콘텐츠가 한 콘텐츠에 들어있다는 의미인데 이제 협찬 광고라고 불리기도 하죠. 분명히 콘텐츠이고 재밌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광고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만든 광고였던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슈퍼챗도 한번 써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슈퍼챗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돈을 주는 개념이죠. 아프리카 TV의 별풍선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외에 IP 비즈니스라고 해서 표현이 좀 어려운데 달리 말하면 유튜버들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는 걸 말해요. 도티와 잠들을 예로 들면 도티 인형도 있고 과자에 도티 캐릭터가 나와 있는 과자도 있고 도티 책도 있죠. 유튜브가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 사업에 진출했다. 이걸 IP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회수 1당 1원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유튜브에서 돈을 벌 때 영상 조회수 1당 1원이다라는 얘기가 그냥 기사에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요. 이용자의 국적이나 실제로 보는 영상의 시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가 좀 있어서 게임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 1당 4원씩 벌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변수가 좀 있다 이렇게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유튜버가 장래 희망이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버를 꿈꾸기도 하는데 실제로 유튜브에서 돈을 벌려면 이제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영상을 꾸준히 올려야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몇십억씩 연봉을 버는 유튜버들을 많이 TV에서 접하지만 실제로 평균적으로 유튜버들이 버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유념을 해두시고 우리가 유튜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경의 장벽이 무너졌다입니다. 국경의 장벽이라는 거는 나라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이 있죠. 우리가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가지 못하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국가마다 벽이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이 벽이 무너지고 유튜브로 인해서 더 빨리 무너지게 됐습니다. 1999년의 뉴스 화면이에요. 자막을 읽어보면 조금 아리송하실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문화 같은 걸 접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콘텐츠가 너무 잔인하다, 폭력적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일본 콘텐츠 전반의 수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일본어 음성으로 된 콘텐츠를 TV에서 틀면 아예 법적으로 안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가수가 한국에서 공연하는 것도 금지됐다가 이거는 2차 개방을 했음에도 2,000석 이상 규모에서는 공연을 못하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콘텐츠를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로 인해서 이런 게 무의미해졌죠.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정말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언어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이 유튜브 하나로 글로벌화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는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하는 사례예요. 제가 운 좋게 얼마 전에 그 구글의 임원을 비대면으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콘텐츠 중에서 가장 인상 깊어하는 콘텐츠가 바로 K-팝 콘텐츠고 이거는 전 세계 랭킹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국경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기만 하면 전 세계인들이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이 올리는 영상도 어쩌면 외국인들이 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취향을 저격하다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최근에 많이 쓰이죠. 이후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제가 봤던 영상을 중심으로 영상을 추천해주고 있죠. 그래서 네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너는 그렇다면 이걸 좋아한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좋아했던 다른 영상들도 저한테 계속 보여주는 방식으로 저를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10분만 유튜브 보다가 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한두 시간째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튜브가 개인 맞춤형으로 이렇게 영상을 추천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유튜브에 더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겠죠. 우리가 유튜브에 더 오래 머물지 않았다면 유튜브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가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한 3달 정도로 잡을게요. 한 90일 정도 기간 동안 영상을 몇 개 정도 삭제를 할까요? 엄청 많죠. 이게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유튜브가 삭제한 영상의 내역입니다. 유튜브는 투명성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787만 2,684개의 영상을 지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영상이 매 초, 매 분마다 지워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지웠을까? 이게 조금 놀라웠는데요. 보시면 자동 감지로 지운 영상이 대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지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상들은 우리 눈에 뜨이기 전에, 우리가 발견하기도 전에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이건 부적합해라고 해서 지워버린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영상을 지우는 게 사실 아직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해서 좀 문제가 있긴 한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제 미국에서는 테러를 선동하는 영상이 많아요. 그래서 테러 선동 영상을 삭제를 하는데 과연 진짜 테러범이 만들어 올린 영상과 영화에서 테러범이 등장하는 장면을 인공지능이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아직은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유튜브 심의가 논란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건 이렇게 많은 영상들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감지해서 삭제를 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런 콘텐츠들을 삭제를 합니다.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스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타데이터 및 사기, 위협,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 보호, 아동보호, 명의도용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유튜브로서는 법인 셈이죠. 이거를 위반하면 우리는 콘텐츠를 지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콘텐츠들은 보통 법이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 선을 넘어버린 콘텐츠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게 됐을 때 혹은 시청자로서 콘텐츠를 볼 때 이거 너무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을까? 이거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증오심 표현인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들게 되면 유튜브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우리가 만들어 올릴 때 괜히 저는 재밌게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영상 안에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증오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가 내가 만든 콘텐츠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게 되면 첫 번째 주의를 주고요. 이후에 경고 누적했다가 3차 경고가 지나면 그 채널을 없애버려요. 채널이 없어지면 그 채널에서 만들었던 모든 영상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람이 다시 채널을 만들어도 유튜브는 한 번 채널을 삭제한 사용자의 채널은 다시 만들어도 다시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냥 유튜브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왜 뒀느냐. 이건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건 전 세계적으로 규범의 기준을 많은 고민을 한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가 사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만들고 보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아까 유튜브에서 언급됐던 설명들
그 이슈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의 역사, 유튜브가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는지, 유튜브에서 어떤 콘텐츠가 뜨고 그 뜨는 콘텐츠들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또 유튜브는 어떤 규정을 갖고 어떻게 심의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 좋기만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